안녕하세요. 오늘은 데런 에스모글로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중에서 번영과 빈곤의 기원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1945년 여름,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한반도는 38선의 경계로 서로 다른 영향권으로 허리가 두동강이 나고 만다.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러시아가 맡았다. 살얼음을 걷는 듯했던 냉전 평화는 1950년 북한 인민군이 남한을 침공하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초반에는 남한의 수도를 함락시키는 등 북한군이 남한 영토 대부분을 잠식해 들어갔으나 가을 즈음에는 전면 퇴각하는 처지에 놓였다. 황병원이 동생과 헤어진 것도 이 무렵이었다. 황병원은 가까스로 숨어 북한 인민군 징용을 모면할 수 있었고 이후 계속 남한에 머물면서 약사로 활동했다. 반면 서울에서 부상당한 남한군 병사를 치료하는 의사로 일하던 동생은 퇴각하던 인민군에게 붙잡혀 북쪽으로 끌려갔다. 1950년 물불이 흩어진 형제는 2000년 서울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상봉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남북한 정부가 마침내 제한적이나마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덕분이었다. 의사였던 황병원의 동생은 공군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군사 독재 국가에서는 괜찮은 직업이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특권을 가진 이들조차 잘 살지 못한다. 두 형제가 만났을 때 황병원은 38선 이북의 생활이 어떤지 물었다. 자신은 차가 있었지만 동생은 없다고 했다. 동생에게 전화는 있느냐고 물었지만 없다면서 외교부에서 일하는 딸은 전화가 있는데 코드를 모르면 전화를 걸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황병원은 북쪽에서 상봉장에 나온 가족이 하나같이 돈을 달라 부탁했다고 회고했다. 자신도 동생에게 얼마가 한 돈을 주려 했지만 동생은 가져가봐야 정부가 그 돈 내놓으라고 할 게 뻔하니 그냥 넣어두라고 했다. 황병원은 동생이 해진 외투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그 외투 벗어두고 이걸 입고 가라. 하지만 동생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다. 여기 오려고 정부에서 빌린 거다. 동생은 헤어질 때도 마치 누군가 감시라도 하는 듯 눈치를 살피고 내내 불안해했다. 동생은 황병원이 예상한 것보다 더 가난했다. 동생은 잘 산다고 말했지만 황병원의 눈에는 초췌하고 나무젓가락처럼 비쩍 말란 모습이었다. 남한 국민의 생활 수준은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와 비슷하다. 소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부르는 38선 이북의 북한은 생활 수준이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와 비등하다. 남한 평균 생활 수준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북한 주민의 건강은 더 열악하다. 북한 주민은 평균적으로 38선 이남 동부보다 10년은 수명이 짧다. 위성사진을 통해 밤에 얼마나 많은 조명이 켜져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북한은 전력난으로 거의 칠흑같은 밤을 보내야 한다. 반면 남한은 대낮같이 위양찬란하다. 이런 극명한 격차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전만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1945년 남북한 정부가 반의한 경제운영 방식을 채택하면서 운명이 갈렸다. 남한은 미국의 적극적 후원을 받아 하버드와 프리스톤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골수반공주의자 이승만이 정부를 이끌며 초기 경제 및 정치 제도를 정비했다. 이승만은 1948년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한국전쟁 와중에 기틀이 세워지고 공산주의가 38선 이남까지 확산될 위협에 맞서야 했던 남한 정부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승만은 물론 그만큼이나
계자 박정희 장군 역시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시장경제를 채택했고 1961년 이후 박정희는 성공적인 기업에 대출과 보조금을 몰아주며 사실상 고속 경제성장에 온 나라의 힘을 실었다. 한편 38선 이북의 상황은 달랐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항일 공산주의 빨치산 부대를 이끌던 김일성이 소련을 등에 업고 1947년 독재자로 자리를 굳혔고 이른바 주체사상의 일환으로 엄격한 중앙계획 경제를 도입했다. 사유재산이 불법화되고 시장 역시 금지되었다. 북한 주민은 시장뿐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자유를 제한받았다. 물론 김일성과 그의 아들이자 계자인 김정일 주변의 극소수 지배 엘리트 계층은 예외였다. 남북 간의 경제적 운명이 극명하게 엇갈린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김일성의 중앙 통제 경제와 주체 사상은 머지않아 재앙이나 나라없는 결과를 낳았다. 철저히 외부 세계와 단절된 나라이다 보니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입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알려진 증거만 보더라도 걸핏하면 되풀이되는 기근에서 그 참상을 유추할 수 있다. 산업 생산성이 제자리를 맴도는 것은 물론 심지어 농업 생산성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사유재산이 없다는 것은 투자하거나 생산성을 높이기는커녕 현상 유지를 해야 할 인센티브를 느끼는 사람이 드물다는 뜻이다. 북한 정권의 숨막히는 억압에 시달리다 보니 혁신이나 신기술 도입 등은 꿈도 꾸지 못한다. 하지만 김일성과 김정일 이들의 막론은 제재를 개혁하거나 사유재산, 시장, 사적 계약 제도를 도입하거나 경제 및 정치 제도를 손질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다. 한편 남한은 투자와 교육을 장려하는 경제 제도를 갖추고 있다. 남한의 정치인이 교육에 투자한 덕분에 문맹률은 현저히 낮고 교육 수준은 대단히 높다. 남한 기업은 비교적 잘 교육받은 인력과 투자 및 산업화를 독려하는 정책, 수출 시장, 기술 이전 등을 10분 활용했다. 남한은 머지않아 동아시아에서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중 하나로 발돋움했다. 1990년대 후반까지 남한은 성장을 계속하고 북한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겨우 반세기 만에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두 나라의 소득 격차는 10배까지 벌어졌다. 실로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남한의 경제적 성공에 견주어 성장을 짓누르고 수많은 주민을 굶주림으로 몰고 간 북한의 경제 재앙은 충격적이라 할 만하다. 남북한이 왜 이토록 완연히 다른 운명의 길을 걸었는지는 문화나 지리적 요인, 무지로 설명할 수 없다. 그 답은 제도에서 찾아야 한다. 나라마다 경제적 성패가 갈리는 이유는 제도와 경제 운영에 영향을 주는 규칙,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다르기 때문이다. 남북한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기대를 할지 상상해보라. 궁핍하게 자란 북한 청소년은 숙련직을 꿈꿀 만큼 진취적인 기상이나 창의력도 부족하고 교육도 충분히 받지 못한다.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라고 해봐야 정권의 정통성을 지탱하려는 순수한 제재선전이 대부분이다. 컴퓨터는 고사하고 책도 별로 없다. 학교를 마치면 하나같이 10년 동안이나 군복무를 강요받는다. 불법적인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들이 수두룩하지만 북한 청소년은 자기만의 재산을 갖거나 회사를 차리거나 생활 수준 향상을 꾀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이 습득한 기술이나 번 돈을 사용해 필요하거나 원하는 물품을 살 수 있는 시장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이들에게는 어떤 인권이 주어질지조차 불확실하다. 남한의 청소년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서
온 힘을 다해 두각을 나타낼 만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남한은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제 국가다. 남한 청소년은 기업가나 근로자로서 성공한다면 언젠가 자신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들은 돈만 있으면 생활 수준을 높이고 자동차와 집 등의 소비재를 살 수 있으며 보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남한에서는 국가가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법 질서를 유지해준다. 그 덕분에 기업가는 은행과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외국 기업이 남한의 기업과 제휴를 맺을 수 있으며 개인은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다. 남한에서는 대체로 원하면 무슨 사업이든 벌일 수 있다. 북한에서는 어림도 없는 소리지만 실제로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불법적으로 은밀히 이런 활동을 하는 주민이 적지 않다. 남한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팔며 어떤 시기든 원하는 대로 시장에서 돈을 쓸 수 있다. 북한에 있는 시장이라고는 암시장뿐이다. 남북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전혀 딴판인 제도하에 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더 많은 일반 대중이 경제활동에 참여해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개개인이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제도가 포용적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이 확고히 보장되고 법제재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공평한 경제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또한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개인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는 물론 남북한 간의 이런 극명한 대조를 통해 일반적인 원리 하나를 덧줄낼 수 있다. 포용적인 경제제도가 도입되면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며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보장이다. 사유재산권을 가진 자만이 기꺼이 투자하고 생산성을 높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하는 족족 도둑맞거나 몰수당하거나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업가는 투자와 혁신을 도모할 인센티브는커녕 일하고자 하는 인센티브조차 가지지 못할 것이다. 당연히 사유재산권은 사회 대다수 구성원에게 공평무사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1680년 잉글랜드 정부는 서인도 제도 식민지인 바베이도스에 대한 인구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총 인구 6만 명 중 거의 3만 9천 명이 아프리카 노예로 나머지 인구 3분의 1에 예속된 재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 대부분은 가장 규모가 큰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는 175명의 재산이었다. 이들은 토지도 대부분 소유했다. 대형 농장주는 토지는 물론 노예에 대한 확고한 재산권을 보장받았다. 한 농장주가 다른 농장주에게 노예를 팔고 싶다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었다. 법원이 그런 거래를 집행해 주었기 때문이다. 농장주가 작성하는 어떤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섬에 있는 법관과 지한판사 40명 중 29명이 대형 농장주였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최고의 군 지도자 8명도 대형 농장주였다. 바베이도스 엘리트층은 꼼꼼히 규정된 확고한 재산권과 계약을 보장받았지만 포용적 경제제도가 뿌리내리지는 못했다. 섬 사람 셋 중 둘은 교육과 경제적 기회를 부여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재능이나 기술을 사용할 능력 또는 인센티브가 없는 노예였기 때문이다. 포용적 경제제도가 자리 잡으려면 엘리트층뿐 아니라 사회계층 전반에 공평하게 재산권과 경제적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확고한 사유재산권, 법질서, 공공서비스, 계약 및 교환의 자유는
모든 정부에 의존한다. 질서를 집행하고 절도와 사기를 방지하며 당사자 간 계약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강압적인 역량을 가진 것이 바로 정부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여러 가지 다른 공공 서비스가 필요하다. 재화를 운송할 수 있는 도로 등 교통망, 경제활동이 번성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사기와 부정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규제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런 공공 서비스는 상당수 시장과 민간 부분에서 제공할 수도 있지만 대규모 조율이 필요한 경우 중앙 당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법질서와 사유재산권, 계약을 강제 집행하고 때로 핵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정부가 경제제도에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포용적인 경제제도는 정부가 필요할 뿐 아니라 정부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식민 통치 시절 라틴 아메리카나 북한의 경제제도는 이런 속성이 결여되어 있다. 북한에서는 사유재산을 찾아볼 수 없다. 식민지 시절 라틴 아메리카에 존재했던 사유재산권은 에스파냐인을 위한 것이었고 원주민의 재산은 늘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두 사회 모두 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차지하던 민중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집단으로 강압에 억눌린 삶을 살아야 했다. 두 사회 모두 번영을 견인할 핵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정부의 힘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북한에서 정부가 마련한 교육체제는 오로지 선전용으로 수립된 터라 기근을 막는 데는 속수무책이었다. 식민 통치하의 라틴 아메리카 정부 역시 원주민을 쥐어짜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두 사회 모두 공정한 경쟁의장이나 공평무사한 법제재와는 거리가 멀었다. 북한에서 법제재란 집권 공산당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민중을 차별하는 수단에 불과했다. 포용적 경제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속성을 가진 그런 제도를 우리는 착취적 경제제도라고 부른다. 착취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한 계층의 소득과 부를 착취해 다른 계층의 배를 불리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포용적인 시장을 만들어낸다. 포용적 시장에서는 자신의 재능에 가장 걸맞은 직업과 소명을 추구할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장을 통해 그럴 만한 기회를 잡게 된다. 근사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창업할 수 있고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곳에서 일하길 바라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은 효율성이 높은 기업에 자리를 내주게 된다. 포용적 시장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을 식민지 시절 페루나 볼리비아에 비교해보자. 미타가 시행되던 시기여서 대다수가 기술이나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은광이나 수은 광산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포용적 시장은 단순히 자유시장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17세기 바베이도스에도 시장은 존재했다. 하지만 농장주 엘리트층에게만 사유재산권이 존재했으므로 바베이도스의 시장은 포용성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바베이도스의 경제제도는 체계적으로 대다수 인민을 강압적으로 착취했고 직업을 선택할 능력과 재능을 활용할 기회를 빼앗았다. 노예 신앙도 그런 착취적 경제제도의 일부였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기술과 교육이라는 번영의 또 다른 두 원동력을 마련해준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는 을의 기술적 진보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기술적 진보는 사람, 토지, 기존 자본의 생산성을 높여준다. 고조 할아버지가 살던 100년 전쯤으로 돌아가보라.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비행기나 자동차, 대부분 의약품과 보건 서비스 등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다. 실내 상하수도 시설이나 에어컨, 쇼핑몰, 라디오, 영화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정보 기술과 로봇, 컴퓨터
컴퓨터로 제어하는 기계류는 상상도 못했다. 오늘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이기들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보다 몇 세대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기술적 노하우와 생활 수준이 한참 더 낙후된 세상을 살았다. 대체 그런 고달픈 삶을 어떻게 버텨냈을까 고개를 갸웃할 정도다. 이런 기술적 진보는 과학 발전과 토머스 에디슨 같은 진취적 기업가들 덕분에 가능했다. 알짜 사업에 과학을 적용한 덕분이다. 사유재산을 장려하고 계약을 집행하며 공정한 경쟁의장을 만들고 신기술 도입해줄 새로운 기업의 참여를 부추기고 허용하는 경제적 제도가 있어야 이런 혁신의 과정이 전개될 수 있다. 멕시코나 페루가 아닌 미국 사회에서 토머스 에디슨 같은 인물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오늘날 삼성과 현대 같은 기술 혁신 기업을 배출하는 것이 북한이 아닌 남한이라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기술 혁신은 학교는 물론 집이나 직장에서 쌓는 교육, 업무 능력, 숙련도, 근로자의 노하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가 한 세기 전보다 한층 더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게 된 것은 기술 발전으로 기계가 좋아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근로자도 뛰어난 노하우를 갖추게 된 덕분이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기로서니 근로자가 사용 방법을 모른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업무 능력과 숙련도는 단지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만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의 교육과 기능 향상으로 과학적 지식이 쌓이고 그 토대 위에서 인류의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기술을 다양한 사업 분야에 알맞게 다듬고 적용할 수 있는 것도 근로자의 교육과 업무 능력 덕분이다. 오늘날 기술 변화를 위해서는 혁신가는 물론 근로자 역시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는 경제제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제프 베조스 같은 인물을 자국에서 배출하거나 국외에서 끌어들일 수 있다. 이들 기업가가 사업을 벌인 정보기술, 원자력, 생명공학 분야의 수많은 과학자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청소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재는 끊임없이 공급된다. 국민 상당수가 학교에 다닐 방도가 없거나 학교에 다닌다 해도 교육의 질이 형편없고 선생님이 출근을 안 하기 일쑤거나 출근한다 해도 가르칠 책이 없는 콩고나 페루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라. 가난한 나라의 교육 수준이 낮은 것은 부모가 아이를 교육하고 싶게 만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제제도 때문이다. 또 학부모와 아이의 소망대로 정부가 학교를 짓고 후원할 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치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교육 수준이 낮고 포용적 시장을 갖추지 못한 나라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클 수밖에 없다. 타고난 재능을 활용하지도 못한다. 빌 게이츠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같은 숨은 인재가 형편없는 교육을 받고 농사를 짓거나 원치 않는 일을 강제로 하거나 군대에 끌려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실현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포용적 시장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고 기술 혁신을 장려하며 인재 육성에 투자하고 수많은 개인이 재능과 업무 능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경제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토록 많은 경제제도가 이런 간단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다.